네,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찐시황 오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함께할 오늘 저는 유한타증권 압구정 본부점 장시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달 만에 다시 방송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떨리네요. 긴장도 되고 긴 휴가를 좀 다녀온 것 같습니다. 뭐 여차 저차 뭐 이런 사정들이 좀 있어서 한 달 동안 좀 방송을 쉬었는데 뭐 그래도 꾸준히 다른 분들 방송하시는 거는 몇 번씩 좀 지켜보고 들어가서 또 참고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방송사 방송은 몇 번씩 제가 계속 나가고 있었거든요, 주에. 근데 이제 우리 또 8.15 가족 여러분들은 못 만나 뵀었는데 한 달 동안 다시 이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좀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새에 시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올라왔죠. 많이 시장이 좋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인 것 치고는 그래도 종목별로 빨간불이 들어오는 종목 수가 많았고 또 하락 종목 시장은 조금 빠졌습니다만 하락 종목보다는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한번 봐볼까요? 제가 종가를 못 보고 오기는 했었는데 오늘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네. 전체적으로는 뭐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은 것 같죠? 전체로 봤었을 때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하락 종목이 어쨌든 좀 더 적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게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실질적으로 하락 종목보다는 상승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숫자로 대변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체감적으로 제 관심 종목 상에 있는 종목을 놓고 봤었을 때 의외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어제까지는 좀 괜찮았었어요. 포스코피처엠이나 에코프로, BM 등이 좀 급등을 하면서 좋았었지만 오늘은 일부 좀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런 시장 선물옵션 파생과 관련된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았고 그리고 기타의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좀 많이 올라왔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 의료기기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도 좀 특징적으로 좀 좋았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리포트 자료를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 중에 이제 이게 좀 와닿았던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그 하반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이라는 박석중 애널리스트가 신한증권에서 쓴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이 리포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크게 안 되나? 잠시만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크게 안 되는구나. 요거를 이렇게 좀 키워서 볼게요. 요 리포트가 좀 저는 마음에 와닿거든요. 최근에는 시장을 좀 보다 보면 자국 우선주의 이 경제 질서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불러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죠. 80년대 이머징 국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8, 90년대에 아시아의 뭐 4개 용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면서부터 이게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이후에는 중국이 이 글로벌 생산 기지에 포함이 되면서 이머징 국가는 생산 그리고 선진국은 소비라는 키워드가 확연하게 시장에 좀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금리 그리고 고성장이라는 어떤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 또 그 안에서 금융시장, 선진국을 필두로 한 시장에서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뭐 지금보다 한 번 10배, 20배 이상 커졌으니까 그렇게 좀 커졌다라고 보면 되는데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 때 완전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어떤 경제 질서는 국제 분업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에서 세계화에서 탈세계화, 단일 패권, 다자간 패권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중국 중심으로 구축된 공급망 해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생산 기지로서의 어떤 이 역할을 해오던 거를 미국이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탈중국을 하면서 리쇼어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채가 그렇게 많으면서 우리 또 지난 며칠간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지난 몇 주간은 좀 고생을 했잖아요. 시장이 뭐 오르나르 변동성도 좀 있었고 그렇게 부채가 계속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북미 쪽에 공장을 지으면 천문학적인 보조금 혜택을 주잖아요. 뭐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만 해도 2조, 4조 이렇게 보조금 혜택을 좀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제조업 육성 전략을 이제는 아주 대놓고 본격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을 아예 때려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동안에는 사실은 경제 질서가 고성장에서 이제는 저성장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 신용 확대에서 신용 축소까지 이게 다시 얘기하냐면 고성장에서 이제는 성장을 저성장으로 흘러가게 되고 물가 자체는 저물가 시대에서 고물가 저금리 시대로 가게 되고 저물가에서 고물가로 가게 되고 금리 자체는 저금리에서 고금리 그리고 신용 확대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계속해서 일으키던 거를 이제는 신용 축소 하는 이 단계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와중에서도 사실은 이 와중에 그동안에 해왔던 우리가 투자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주식을 보는 어떤 시각도 좀 바꿔야 되는 거고요. 이를테면 최근에 이제 성장주들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이것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는 어쨌든지 간에 고성장하는 어떤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중국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하지만 이제 중국도 한 자릿수 성장을 하는 거를 지키는 것도 좀 이제는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지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선진국들이라고 해봐야 뭐 2%, 3% 또는 많게는 뭐 4%한 초반 정도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고 그냥 마이너스 성장 안 하면은 지금 잘하는 정도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종목들이 이 성장주로 대변되는 종목들은 이런 저성장 국면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없는데 자기 혼자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나홀로 시장 캐파를 키워가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매출액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일어날 어떤 매출이라든지 나중에 일어날 영업이익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이 부분들이 성장하고 있으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크게 주목을 받는 거죠. 예전에도 성장주, 가치주라는 어떤 개념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대에 이르러선 이런 성장주들의 어떤 시장에서 주목받는 어떤 집중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가치주라는 개념 이 제가 뒤이어서 말씀드린 실적주라는 개념과 가치주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가치주라는 개념은 꾸준한 실적을 내고 또 전체 이 회사의 어떤 자산 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현저하게 싼 주식들을 가치주라고 대변을 할 텐데 그런 가치주들은 고성장 시대에서는 굉장히 조금 유니크한 주식들이었거든요. 아, 이런 주식도 있었네. 야,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비싼 주식들 다 성장을 하니까 밸류에이션 자체를 크게 줄 수밖에 없죠. 주식도 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니. 그런 시절에서는 야, 이렇게 싼 주식들도 있어라고 희소성, 유니크함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주목을 받았다면 지금은 그런 가치주들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치도 있지만 실적이 매년, 매 분기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하면서 성장할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500억의 영업이익 또는 뭐 1,000억의 매출, 5,000억의 매출, 500억의 영업이익을 했다면 내년에는 최소한 6,000억에서 7,000억의 매출 그리고 600억, 700억의 영업이익을 할 수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주 플러스 성장주로 어떤 대변이 되는 카테고리를 씌워버린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도 만약에 지금 한 10억 정도 하는데 4, 5년 뒤에 이 회사가 1,000억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는 이미 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게 뭐 지금 현재 2차 전지로 대변되는 종목이고 또 실적도로 대변되는 종목은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주로 대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전방 업체들이 캐파를 줄여버렸는데 투자를 축소하고 캐파를 줄였는데 이게 하반기부터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기존에 했던 어떤 이 실적들은 계속해서 잡히고 있어요. 근데 이 잡히고 있는 실적들이 당장에 그냥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 시작해서는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또 디램 반도체 시장이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재고가 어느 정도 순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 실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거에 대한 기저효과는 분명히 있겠네라고 해서 시장에서 미리 점 찍어버리고 상승을 시켜버리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확연하게 두 종목 업종 섹터가 대립을 하고 있죠. 결국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두 섹터가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실적 관련주들 뭐 결국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기계, 장비, 시크릿컬 관련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화학주들도 마찬가지고 그 종목들도 캐펙스가 전방위 업체들이 줄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없었던 멈춰졌던 캐펙스를 다시 늘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 회사들, 그 업종 내에 있는 시크릿컬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의 실적 역시도 향후에는 점차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팽배해지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부터 밑단에 있는 개별 종목들까지 뭔가 시그널이 좋은 시그널들을 시장에서 좀 계속 보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지금 보니까 이걸 제가 뭐 그냥 요거는 제가 한번 그림판으로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OECD 경제 성장률과 경기 침체 시그널을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요 부분에서 바닥을 찍고 좀 요만큼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경기에 대한 어떤 이 우리들의 의구심은 그죠? 요게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올라왔다가 작년을 기점으로 금리 인상하면서 이렇게 쭉 빠졌다가 요게 이제 요만큼 올라왔습니다. 요만큼. 그러면 요 최악의 국면인 요 국면은 우리는 이미 고생을 했잖아요. 21년부터 22년, 2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었고, 그리고 그게 작년 말부터 이제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최악의 국면은 다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은 앞으로 만약에 이게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더 지속될 것이나, 물론 비관론자들은 아직도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여전히 경기 침체가 지속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진짜로 지속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왜 여기서 고개를 들었을까라는 의구심을 우리가 좀 가져봐야 되고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들었다가 일시적으로 들었다가 이게 만약에 코로나 리오프닝으로 인한 일시적인 어떤 이런 상승이라면 다시 꼬그라질 수는 있겠죠. 꼬그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분위기를 전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이제 우리가 미국 경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하느냐 인하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커지느냐 줄어드느냐의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을 보더라도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물가죠. 이 물가를 사로잡고 있는 요인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비겠죠? 그죠? 사람들이 계속 돈을 쓰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니 뭐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 뭐 생산이 어쩌고 뭐 이런 거 다 빼놓고 그냥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로만 생각을 해볼게요. 금리를 인상하는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금리를 인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물가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돈을 계속 쓰니까, 물건을 계속 사니까 물가가 오르겠죠. 물건을 안 사면 물가가 안 오르겠죠. 근데 소비가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 소비가 가장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그런 거죠. 돈을 번다는 건 뭘까요? 고용이죠. 고용이 아직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미국의 수많은 어떤 뭐 FRB 의장이라든지 또 뭐 제너 델린 재무장관이라든지 또 미국의 수많은 석학들은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하는 어떤 이 비관론자들이 많아요. 또 뭐 사실 비관론자가 아니더라도 그 통화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희한하게 고용이 강하단 말이에요. 왜 고용이 강해요? 리쇼어링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리쇼어링 하고 있잖아요. 정부의 어떤 미국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는 미국을 생산 기지로 만들자. 중국이 생산 기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축소하자라고 좀 표를 내걸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이 글로벌에 깔려 있는 미국 회사들 그리고
다른 미국과 동맹 국가로 있는 국가들의 어떤 제조업 생산 설비들이 그 비싼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 다 달려가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옆집에 내가 텍사스 살고 있는데 그냥 기름만 파던 회사에 갑자기 옆집에 옆 동네에 어떻게 봤더니 막 공사를 짓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네요. 어디 뭐 캐나다 어디 갔더니 2차 전지 공장이 갑자기 들어선대요. 거기 뭐 눈 내리고 산만 있던 동네에. 그럼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대학 졸업해서 어디 가겠어요? 아니면 또 그냥 놀고 있는 실업자들 다 어디 가겠어요? 공장 일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업률 줄어들고 고용은 올라가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물건을 사기 시작하고 경기 침체 없는 거 아닙니까? 오기가 힘든 게 아닐까요? 미국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근데 금리는 계속해서 그러면 낮아질 수 있는 확률이 줄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금리 인하가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엄청난 쇼크가 와야지 금리 인하가 오겠죠. 물가가 저절로 자리 잡기는 당장에는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이 고용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새로 만들기로 해서 자 물가는 여전히 높아요. 높은 이유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지 않아요. 소비를 줄이지 않는 이유는 고용 수준이 여전히 높으니까 그래요. 아 이거 진짜 글씨가 너무 악필인가? 이렇게 쓰면 안 되려나?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 자체가 자생적으로 물가가 낮아질 확률이 있을까요? 물가가 낮아질 확률은 저는 당분간 없다고 봐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물가 자체는 미국 내의 물가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뭐 5%에서 4%대에서 계속해서 유지되지 이게 2%로 급격하게 주저앉을 확률은 좀 낮다고 봅니다. 이게 되려면 경기 침체가 와야 되고요.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시장에 쇼크나 충격이 와야 되고 그 쇼크나 충격이 오게 돼서 금리를 인하하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주식 다 팔아야죠, 여러분. 지금 주식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를 여러분들은 바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라고 하면 지금 주식 다 팔으셔야 됩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좋아지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런 정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같은 어떤 골디락스 국면은 아니지만 천천히 어떤 강한 고용과 정상적인 이 소비 수요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정도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조금씩 사라진다라고 하면 이 단어는 좀 지워버려야 되고요. 그냥 우리는 이제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표제어 이 단어에 맞춰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시 저금리, 고성장, 저물가 이 단어가 나오려면 경기 침체라는 전제 조건은 필수 요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기를 바란다고 하면 요 키워드로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요 키워드를 가지고 가시려면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와 실적주로 대변이 되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럼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냐? 박석준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 마지막 결론만 또 볼까요? 자, IRA 육성산업, 반도체 2차 전지 딱 집어줬죠. IRA 육성산업, 반도체 2차 전지, 그러면 산업 자동화, AI 로봇, 제조 인프라 구축 과정의 수혜가 기대된다. 중국 소비 확대는 소위 B8로 대변하는 로컬 빅테크 기업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은 이제 소비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소비에서 생산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미국은 이제 소비에서 생산하면 리쇼어링이 계속 될 거니까 이런 천문학적인 보조금 혜택을 주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국들의 투자를 계속해서 유도할 거거든요. 미국은 소비에서 생산이라는 키워드로, 중국은 이제 생산이 아니고 소비라는 키워드로 갈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생산과 관련된 종목에 있는 업종들, 반도체 2차 전지죠. 자동차도 될 수가 있고요. 중국의 생산이 아닌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더 이상 우리가 중국과 관련돼서 제조업을 보시면 안 됩니다. 중국과 관련돼서 제조업을 보시면 안 되고요. 중국과 관련돼서는
딱 하나 소비와 관련된 키워드만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뭐 이를테면 중국에 투자됐다 그래고 중국에 투자한 종목들 뭐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중국에 투자하겠다 뭐 해서 이런 얘기들은 보지 마시고요. 중국의 어떤 소비 확대 이 부분을 더 크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은 헤드라인 기준으로 정점은 확인은 했지만 근원 물가는 5% 이상을 유지하며 압력은 온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4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만 연준은 연내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 천명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 천명했다라는 얘기는 경기 침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연준에서 그냥 천명을 한 거예요. 앞으로 경기 침체 없어. 우리 계속 금리 인상할 거야. 물론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죠.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 금리 인상할 거야라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으로 천정부지 올라가지고 기준금리가 뭐 20% 갈 것 같아요. 10% 이상 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는 못 갑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추고 동결을 계속 하겠죠. 그러면서 추이를 살필 텐데 그러면 우리는 동결하더라도 현재 수준의 금리는 과거와 대비해서 굉장히 고금리인 시내거든요. 그러면 고금리 시대에서 저성장하면서 고물가 시대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향후 몇 년간은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왜 경기 침체가 없으니까. 경기 침체가 없는데 시장이 올라가면 그 안에서 우리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2차 전지 저렇게 급등해 있는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이 시장을 좀 잘 살펴보면서 기회가 됐었을 때는 한 번씩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잘 체크를 해서 사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장주로 대변되는 종목들은요. 그냥 2차 전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 시장에서 국내 증시에서는 특히나 2차 전지로 대변되는 종목 말고는 성장주를 찾기는 어려워요. 왜? 그만큼 성장하는 업종이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의 지금의 어떤 이 국면에서 그만큼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줄 만큼의 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 업종을 좀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늦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지만 늦었지만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꾸준하게 좀 잘 보셔야 된다는 것 같고 이런 논리의 맥락에서 그리고 실적 관련주들 결국은 이제 2분기 3분기로 지나가면 실적 장세가 펼쳐질 거거든요. 이제 역금융 장세도 끝났고 금융 장세도 다 끝났어요. 금융 장세, 역금융 장세 다 끝나고 오는 게 이제 실적 장세니까 실적 장세 시즌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실적 관련 종목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이 관점에서 우리도 이제는 투자 패턴을 조금은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좋은 상황이라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성장이란 거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느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은 멈춰버리니까요. 멈추거나 좀 뭐 다시 꼬꾸라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근데 뭐 말이 좀 이상하게 좀 나갔는데 이 그러니까 고성장하는 시기에 저금리에 고성장하는 시기에서는 레버리지를 엄청 일으켜가지고 뭔가 우리가 투자를 조금 진득하게 하고 그리고 길게 보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고금리에 저성장하고 그다음에 고물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앞으로 몇 년간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시절에는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해봐야 된다라는 게 주가가 이를테면요. 자, 에코프로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계속 나오지? 지금 이런 자리에 있잖아요. 굉장히 좀 불안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급등해가지고 이 상황에 있는데 이거 다시 여기까지 빠질까요? 이 자리까지는 빠질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다시 빠질 거예요? 이거 올라갔다 여기까지 빠지면 그냥 주식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더 과감하게 해봐야겠다는 거는 뭐냐면요. 이런 주식들을 다시 이런 자리에 사서 여기까지 오기를 기다리는 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놓쳤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예로 드는 겁니다. 에코프로를 예로 드는 거지 에코프로를 무조건 하셔라라고 제가 강요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아직 60일선을 깨지 않고 60일선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60일선이 왔었을 때 또는 5일선 매매만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10에서 20% 정도의 수익률은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매매를 좀 해보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는 바이앤홀드 전략도 좋지만은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이미 시세가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수가 2,600입니다, 여러분. 1,600이 아니라 2,600이에요. 2,600에서 내가 주식을 해봐야겠다라고 1,600이 아니고 2,600인데 2,600에서 내가 주식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종목들이 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좋은 종목들은 2,600에서 이게 3,300, 3,500 다이렉트로 갈까요? 안 가요. 한 2,700 정도면 부담스럽다고 빠져요. 왜? 저성장 국면에 있으니까요. 고금리 저성장 국면이니까 고금리 시절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세게 일으켜가지고 주식을 사주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가뜩이나 CFD 관련해가지고 전수조조 들어간다 그래서 시장의 수급도 완전 개판 났거든요. 싹싹 밀어주는 수급도 없어요. CFD가 시장에서 사실은 뭐 안 좋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해준 것도 분명히 많거든요. 거래대금 싹 죽었잖아요, 지금 시장에. 그거 전수조조한다 그래가지고요. 그쪽에 수급들이 굉장히 큰 수급들이었거든요.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줘가지고 시장에서 좀 수급을 좀 원활하게 좀 돌려줬는데 그 수급들도 싹 다 죽어버렸거든요. 저는 사실은 또 그리고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좀 하긴 좀 그렇고. 왜냐면 그 예전에 뭐 CFD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뭐 얘기들 나왔었잖아요. 저는 근데 그 종목들이 다 좋은 종목이거든요, 사실. 이 뭐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쪽으로 봤었을 때 올라가도 뭐라고 할 만한 종목들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다단계 폰지라는 방식으로 주가를 계속해서 매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수익금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돌려주고 폰지식으로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됐지. 만약 성공했다면 그 라닥현이라는 그분은 대한민국의 워렌 버핏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성공했다면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정말 정석적인 방법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성공을 할 수도 있을 만한 종목들이었습니다. 수익률도 좋았으니까 아직 뭐 그 부분은 그냥 얘기는 하지 말고요. 예, 그건 둘째치고 어쨌든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 한도 내에서만 이제 주식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을 거예요. 내가 1억 있으면 1억만 가지고 하지 1억 있는데 주식을 4억씩 사고 5억씩 사지는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어떤 거래량이나 수급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 수익률 자체를 조금 낮게 잡고 종목에 대한 어떤 접근하는 방식도 많이 올라 있다라고 나는 못 사 이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나마 노릴 수 있는 수익률들이 구간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나오는 것들이요. 그래서 꼭 주식을 바닥에서 사는 건 좋지만 바닥에서 살려면 다시 저금리의 시절로 들어가는 그 시기. 그러면 이제 뭐가 와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와야 된다 그랬죠.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정말 무겁게 정말 짙게 드리워지는 시점. 그 시점에서 주식을 바닥에서 노리는 거고요. 다 피가 낭자하고 막 사람들 다 쓰러져 갈 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고금리, 저성장, 그다음에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조금씩 집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한 고용을 바탕으로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패권국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의 관계들로 해서 패권국들이 그런 식으로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다 자기네 나라 어떤 이득을 위해서 글로벌 패권,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좀 편승을 하는 어떤 투자 패턴, 그다음에 투자 아이디어, 종목의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종목을 한 3개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거 오늘 아침 방송에 그 다른 쪽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세 종목 모두 다 공교롭게도 다 급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마이크론인데요. 근데 하나마이크론은 이거 이제 와서 얘기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뭐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방송에서도 충분히 수십 번 계속 목이 메어라 외쳤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이고요. 제가 아마 요 시점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연초니까 요때 시점에서부터 하나마이크론을 말씀을 드렸었고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패키징,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그다음에 범프 관련된 어떤 일들을 턴키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는 보게 되면 패키징만 하고 어떤 데는 테스트만 하고
어떤 데는 뭐 범프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다 통틀어 가지고 일괄 수주를 합니다. 결국 그래서 작년에 하이닉스로부터 턴키 수주를 받았죠. 턴키 수주를 받았고 그 관련해서 베트남에 이제 공장을 지었고 하이닉스 전용 패키징 공장을 지어서 그쪽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올해 1분기까지는 거기 매출이 좀 적자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도 보니까 다트 보니까 한 3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1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300억 정도가 감가상각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은 좀 좋지는 않았는데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2분기부터 시작해서 3분기에는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계약한 물량이 있어서 전방에서 어떤 디램이라든지 이런 생산 캐펙스를 좀 축소하고 생산도 줄였다고는 하지만 하나마이크론에 주는 물량은 고정적으로 좀 줄 거라는 IR 이 Q&A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회사에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1분기에는 공장이 이제 풀 가동이 된 거 아니고 일부만 가동이 됐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정상적으로 80% 이상 가동이 되기 시작하고 3분기, 4분기로는 이제 100% 가동이 풀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2분기부터 시작해서 3, 4분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매출에 대한 어떤 캐파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고 SK 하이닉스에서만 나오는 매출이 이제 많게는 7천억에서 8천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자 보실까요? 이건 에코프로죠. 예. 다시요. 하나마이크론을 보겠습니다. 회사의 매출이 1조 정도 됩니다. 회사의 매출이 8,500억, 1조 5천억, 5조 6천억. 아니 또 에코프로가 왜 찍혀? 자꾸 이게 왜 이러지? 전환이 안 되네. 잠깐만요. 네, 하나마이크론이죠. 자, 5,300억, 6,600억, 8,900억, 올해 예상치가 1조 800억입니다. 그러니까 1조를 올해 넘는다라는 건데,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에서만, 하이닉스의 향으로만 턴키로 나가는 매출액에서 7천억, 8천억 정도 수주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2, 3년 뒤에, 3, 4년 뒤에는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2025년이면 2조 매출이 나오는데 이 2조 매출 중에 1조가 거의 하이닉스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양. 그러니까 매출이 정해져 있고 그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 증가율 또 매출 증가액 그러니까 수주가 있으니까 받아놓은 수주가 있으니까 이게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HBM 반도체 아시죠? HBM 반도체가 뭡니까? 고대역 폭 메모리 뭐 반도체 이러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디램 메모리 반도체 여러 개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쌓아 올려서 8개 뭐 붙이고 12개 붙이고 뭐 20개 붙이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엔비디아에 나가는 HBM 반도체는 하이닉스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이닉스가 받아가지고 이거 하나 마이크론에 패키징 줄 수도 있고요. 또 삼성전자도 한다고 해요. 8개 연내에 8개 붙이고 내년에 12개 붙이고 2, 3년 안에 뭐 20개까지도 붙인다고 하는데 그거 얘는 삼성전자하고도 또 고객사로 삼성전자까지도 두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쪽에서도 뭐 어느 정도 물량을 또 받아올 수가 있겠죠. 그쪽에서 추가 수주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죠. 결국은 기본적으로 하는 캐파도 반도체 업황이 안 좋고 또 전방의 이 세트 업체들 전방의 업체들이 전부 다 감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실적은 줄어들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늘고 있죠. 꾸준하게 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D램이 아닌 다른 새로운 HBM이라든지 D램 업황이 좋아하는 이런 이 새로운 어떤 신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신규 제품에 대한 외주 물량을 받아오면 요 매출액 추정치는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하나 기본적인 D램 사이즈만 가지고 요 정도가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D램 포함해 가지고 요게 플러스가 되고 여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전기차에 기본적으로 200개, 300개 들어간다는 건 아실 거겠죠. 근데 이거 삼성하고 현대차하고 둘이 협업해 가지고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이미 현대차가 삼성 디스플레이 거 쓰기로 했죠. 그래서 삼성과 이재용 회장과 그다음에 저기 이 정의선 이 회장의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의형제처럼 지낸다고 하는데 어쨌든 OLED 차량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 또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다 같이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없던 게 또 생겼네요.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시장도 또 생겼네요. 그거 삼성전자가 받아가지고 외주 물량 좀 누구 주겠습니까? 하나마이크론 줄 가능성이 높죠. 왜? 하나마이크론이 비메모리하고 메모리 쪽에 적정하게 비율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오사트 회사입니다. 45, 50%, 45, 55%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비메모리 쪽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 경쟁력이 분명히 있고 캐파 자체도 물론 이제 HMB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량으로 좀 많이 늘려놨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생산 캐파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봐서 그렇게 본다고 하셨을 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그냥 제 논리인데 제가 그런 논리로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조금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 논리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수급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의 수급이 뭐 기관 쪽에서 들어오는 수급들, 외국인 들어오는 수급들 어마어마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도 제가 정말 긴장을 했었어요. 이렇게 올랐다가 제가 이게 좀 매매를 좀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제가 뭐 이때 시점에서 한번 좀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요 갭을 메우면 사야지 했는데 안 메우더라고요. 그래서 요때 샀다가 좀 물렸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가 거의 뭐 이 똔똔식으로 좀 팔았다가요. 제가 요날 다시 샀습니다. 요날 다시 샀다가 요거 버티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오늘 못 오르고 빠졌잖아요. 그럼 저 던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오늘 성급시 동시만기 이 날이고 안 좋고 해서 던지려고 했는데 와 이런 거래량을 가지고 차트를 다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가가 급등했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 사냐 부담스러워 못 사 이가 아니라 이건 전고점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굉장히 이 상황에서 의심을 많이 하게 합니다.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상황에서 기다리기 힘들고 굉장히 이게 많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었냐면요.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갑자기 반도체에 봄은 온다 막 이런 논리로 하나마이크론 혼자 빠질 때 다른 반도체 종목들 다 급등했습니다. 심지어 동진 세미캠도 급등했고요. 다른 반도체 뭐 SNS 텍은 전고점 막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기타 뭐 TLB라든지 뭐 아비코전자라든지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비코전자라 이런 종목들도 다 오래 쉬다가 올라가는데 하나마이크론만 이렇게 빠지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못 버텨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던지려고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런 거래량을 실리고 또 수급 역시도 그 와중에 기관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이 고무적이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까지 좀 따라 붙어 보셔도 되죠. 갭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시초까지 따라 붙으셔도 되고 정이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 위에서 눌림목 나올 때 그러니까 오늘 종가보다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또는 오늘 종가보다 비싸게 사더라도 위에서 눌림목이 나올 때 한 번쯤은 다시 봐주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이렇게 꺼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내일 바로 운봉을 이렇게 크게 박아버릴까요? 그러면 좀 생각이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런 정도가 그런 게 아니고 만약 뭐 오늘 몸통 정도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이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가장 이상적인 정도는 뭐냐면 내일 좀 개파락은 아니지만 요 몸통 정도에서 시가가 시작을 하는 거죠. 몸통 요 부분 정도. 그러면 한 19,000원에서 18,000원대 후반, 19,000원 초반, 18,000원 후반에서 시가를 시작을 해서 개파락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밑으로 좀 빠집니다. 한 18,000원 중초반까지 빠졌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와서 양봉이 다시 전고점을 넘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느 정가를 넘어서 이렇게 감싸 밑꼬리 달고 요걸 시초가 위로 이렇게 감싼 요 모양이 나오면 요거는 그냥 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차트가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쯤에서 시작해서 밑꼬리 달고 쭉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진짜 예쁜 차트 모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 시초가에 만약에 개파라 가면은 요거 밑꼬리 다는 거 보고 사셔도 돼요. 아, 밑꼬리 달았네? 그럼 내가 저 최저가에는 못 샀더라도 밑꼬리 다는데 그럼 그 밑꼬리 다는 그 시점에서 사셔가지고 요 양봉 나오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메타로. 그러시면 월요일 날 아침에도 좋은 상황이 발생하고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위에서 좀 빠지더라도 내가 좀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나는 한 4, 5% 정도 먹고 있으니까 2, 3%좀 출렁이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좀 잘 가지고 가시면 전고점까지 그래도 한 15에서 20% 정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이 종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종목이 이제 TYM입니다. 이것도 이제 실적주, 예, 이제 실적주 말씀드리니까 실적주 얘기만 계속 할게요. TYM인데 얘도 참 애증의 종목이긴 한데 그냥 밸류에이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꾸 안 바뀌냐? TYM의 밸류에이션 시총 2,800억입니다. 오늘 올라서 2,800억인데요. 작년 영업이익이 1,220억 나왔고요. 올해도 연간으로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1조 2천억, 1조 3천억에 영업이익 1,200, 300억, 1,300억 정도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남미 쪽에 먼저 진출을 했습니다. 회사가 중남미 쪽으로 먼저 회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북미 쪽에 부품 공장을 지었는데 그게 올해가 내년에 아마 이제 완성 제품 나오는 공장으로 증축돼 가지고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중소형 레미콘을 한 2만 대에서 3만 대 정도를 거기 현지에서 생산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에 이제 뭐 이 큰 농기계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형 트랙터들 있잖아요. 대형 트랙터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 트랙터 쪽에 좀 집중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실은 농사를 질 때 트랙터나 이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내 매출 비중은 그렇게 좀 크지가 않은데, 뭐 있긴 있겠지만은 많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미국이나 뭐 캐나다 아니면 또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땅덩이가 큰 나라들을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옥수수 농장에 들어가서 길을 잃으면 죽습니다. 그거 발견을 못 해요. 못 찾습니다, 그거. 이게 여의도 면적의 뭐 한 20배 정도 되는 크기가 그냥 농장이에요. 옥수수 농장입니다. 그거 사람이 옥수수 이게 낫으로 베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죠. 예, 농기계 쓰겠죠. 그래서 농기계는 필수고, 또 그거를 농기계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하루 종일을 해도 얼마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자율주행으로 한다 그래서 한때 대동하고 TIM이 국내 농기계 업체들 듀 회사로 좀 대변이 되는 회사인데, 대동하고 TIM이 농술라로 좀 각광을 받았죠. 그래서 신제품들이 조만간에 하반기에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 실제 이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또 뭐 영업이익률도 꽤 나쁘지도 않아요. 나쁘지 않은 영업이익률도 뭐 한 10% 또는 이렇게 이제 수출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10%대 10%대 영업이익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총도 싼데 주가가 왜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런 주식들은 그냥 싸다라고 하기보다는 실적이 그냥 담보가 돼 있잖아요. 액분도 했고 무상증자도 했고 또 다 했잖아요. 액면 병합도 하고 할 거 다 했습니다. 할 거 다 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이유는 없습니다. 실적도 확실하게 좀 담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나온다라고 하니, 이런 주식들은 지금 가격대에 좀 사놓고 기다려 보시면 되는 거죠. 바이앤홀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 보세요. 이게 너무 실적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가치가 좀 싼 상황이니까. 그래서 들고 계시다 보면 우리가 딱히, 그러니까 이런 분들, 야, 난 2차 전지 못 사겠어. 너무 비싸. 무서워. 이런 주식 사면 되죠. 이런 주식도 안 산다 그러면 주식을 살 게 없어요, 지금. 그냥 저 바닥에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바닥에 있는 주식은 왜 바닥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 논리와 안 맞고 올라올 일이 없으니까 못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시세를 만들 수 있고, 또 앞으로 추세를 다시 만들어 갈 만한 거리가 있는 종목인데, TIM은 나쁘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TIM도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가, 저는 이 종목이 이렇게 좋은 회사인지는 몰랐어요. 예전에 뭐 태양광 관련 뭐 그쪽으로만 조금 엮이는 줄만 알았는데, 신성인지라는 종목이고요. 얘도 보면 시가총이 한 4천억, 5천억 될 거예요. 그죠? 오늘 올라서 4,700억인데 이 회사도 실적이 좀 좋아집니다. 매출이 갑자기 4천억 정도 꾸준히 하다가 올해 한 8천억 정도의 매출을 찍어버리죠. 작년부터 매출액이 좀 늘기 시작했습니다. 6,600억, 8,900억, 영업이익 200억, 400억, 내년에는 9천억에서 1조, 영업이익 500억에서 600억 정도 예상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중요한데,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 클린룸 사업을 하는데 캐시카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반도체 클린룸에
두 가지 이제 펜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고요. 삼성전자 P3, P4 공장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그림을 보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고 보면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에 삼성전자 P3 그다음에 P4 이렇게 쓰잖아요. 나와요. 나오고 쭉 내려가서 보시면 공장이 어떻게 하는지 다 나옵니다. 보이죠? 리포트에서 참조한 거긴 하겠지만 다올투자증권 리포트에서 참고한 거긴 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P1과 P2는 이미 착공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P1, P2는 여기 부분이죠. 이게 P1, 이게 P2죠. 근데 이제 P3, P4가 최근에 이제 투자를 한 거고요. P4, P5는 아마 조금 늦춰질 겁니다. 조금 늦춰질 거예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캐펙스를 줄였으니까. 그래서 P3 근데 이 P5, P6는 사실은 착공 자체를 아직 이 P5는 착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에 한다고 했는데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늦춰진 거고요. P3, P5, P6 가기 전에 P3, P4를 조금 증설하는 어떤 개념의 투자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진행이 됐을 거고 지금 P3, P4가 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가동이 시작했고 P3는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 P4는 내년 2분기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반도체 클린룸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공장을 지어야지 클린룸이 완성이 되고 좋아지는 거 아니냐. 야, 반도체 지금 시설 투자도 안 한다고 하는데 안 하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요때 P3, P4 했던 물량이 지금 이제 공장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잠깐만요. P3 물량 있죠? P3 물량이 요 P3 물량이 이제 신성 ENG가 만들어서 공장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매출로 잡히기 시작을 하거든요. 매출로 잡히기 시작해서 작년도 매출이 좀 늘었고 올해는 P4 공장에 대응하는 물량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작년 2분기까지 수주 잔고가 1조 원이 다 됩니다. 작년 2분기 말까지 수주 잔고가 1조 원이 다 돼요. 그러면 작년 2분기까지 수주 잔고가 1조 원이 다 되는데 올해 것까지의 어떤 매출액도 다 확인이 된 거죠. 충분히 다 이제 실적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요 P5, P6는 올해 하반기가 되면 내년도 투자를 하겠죠. 진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이거 굳이 놀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리쇼어링 한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 계속 투자되고 있죠. 그 관련된 물량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드라이룸도 합니다. 2차 전지 관련된 드라이룸도 하고 있어서 레퍼런스도 갖고 있고 해외 지사도 있고 고객사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2차 전지 드라이룸으로요. 그래서 2차 전지 공장들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이 되기 시작할 거고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되고 착공이 되고 가동이 되기 시작할 텐데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신규 수주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결국은 향후 3년에서 4년 또는 많게는 5년에서 6년 동안은 먹거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도 실적 관련주가 많네요. 왜?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실적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뭐 영업이익도 안 좋았고 당기순이익은 적자났고 꽤 좋진 않았는데 요게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퀀텀 점프를 하고 내년에도 요 이상이 계속 꾸준한 이익 성장과 매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주가를 우리는 어떤 시점에서 봐야 되냐? 이거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전고점 가는 거 아니야?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죠. 거래량 실리면서 차트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있고요. 요 박스 라인 뚫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는 못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잘 보시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든지 눌림목에 사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눈치 빠른 외국인과 기관은 뭘 하고 있다? 이미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170만 주 사고 있고 기관도 최근 들어서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들만 많이 털리고 있습니다. 주식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실적이 나오는 실적 관련 종목이고 2차 전지와 반도체, 2차 전지가 좋다, 반도체가 좋다 싸우지들 마시고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양쪽을 다 하고 있는 회사 신성 ENG입니다. 네, 잘 보셔서 포트에 좀 담아 놓으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나 또 이게 정해져 있는 이 수주 잔고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케미칼 왜 합니까? 지금 실적 안 나와도 얘네 받은 수주 물량이 있으니까 나중에 실적 나올 거야라고 외치시면서 사지 않습니까?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근데 앞으로 실적도 계속 좋아질 거라는 거거든요. 담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캐펙스는 줄일 수는 있는데요.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지금 1분기부터 이제 반도체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 좋아진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텔도 또 삼성전자에 파운드리 요청한다라고 얘기도 있고 DDR5 관련해 가지고 다시 좋아질 가능성도 좀 굉장히 큰 상태고요. 그리고 디램 오팡은 점진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소비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앞서 왜 소비가 살아있는지 말씀드렸죠. 고용이라는 어떤 핵심 키워드가 절대 죽지 않는 이상 또 그 고용이라는 핵심 키워드는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나라가. 그러면 결국은 수요는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위험에 봉착했다 해서 반도체가 끝났다. 반도체는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계속 될 수 있는 회사들을 찾으셔야죠. 나중에 다 좋아지면은 그때는 그때 더 좋은 거 찾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저도 말씀드린 게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제가 확신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 확신되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실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게 그 두 가지가 신생은행제와 하나 마이크론이잖아요. 얘네들은 확실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뭔가 정해져 있는 어떤 수순대로 흘러가는 회사들이고 정해져 있는 수순대로 흘러간다는 거는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 꾸준히 성장하는 영업과 매출이익을 발생을 한다라는 거니까 두 회사는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번외로 실적 관련주로 TIM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랜만에 와가지고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종목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앞서 시황 얘기를 했고 그 시황 얘기를 하면서 그 시황 얘기에 맞는 종목,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앞서 시황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대표님하고 또 김대준 대표님과 또 함께 하니까 그때 더 많은 어떤 이 시장 상황 얘기들 그리고 업종 종목 얘기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종목을 드리고 싶어서 왜 그 종목을 잘 봤는지 또 그 종목을 지금의 어떤 시장 컷센과 좀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도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사서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 번쯤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오랜만에 와서 1시간이 훌쩍 흘러가 버렸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흘러갔는데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 다음 주에는 김대진 대표님하고 또 좋은 얘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